이 아이가 왜 이토록 필사적일까요? 상황 보고해. 의심스러운 움직임 포착근이 필요합니다. 야, 좋아. 함께 가자. 아빠 만나야 해요. 제발요. 괜찮아. 우리는 경찰이야.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그래, 같이 가자. 이쪽이야. 도와주세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아빠가 여기 있다고요. 빨리 데려가. 멈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도연건설 회장 강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회장님이. 하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 회장은 왜 울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아빠가 여기 있다고요. 빨리 데려가. 이 아이는 왜 소리치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 당장 데리고 나가.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비 2명이 8살짜리 아이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놓아주세요. 제발요. 아빠 만나야 해요. 그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홀까지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도연건설 회장 강도현이었습니다. 53세, 불임 판정을 받고 15년간 아이 곁에 서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습니다. 경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재벌 회장이 왜 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빠라 부른 걸까요? 그리고 15년간 이 남자 곁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비서실장은 왜 그토록 이 아이를 막으려 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강도현 회장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아니었어요. 늘 그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곤 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5년째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접힌 그대로 베개엔 주름 하나 없었죠. 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맨발이 원목 마루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240평 펜트하우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들어온 조명 아래로 넓은 소파와 대리석 식탁이 보였어요. 식탁 위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의자는 4개였지만 한 번도 4명이 앉아본 적이 없는 식탁이었죠.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위잉 소리만 넓은 주방에 울렸어요. 커피가 내려지는 사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더군요. 빌딩 사이사이로 눈이 내리고
한강 위로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던 풍경.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에게 겨울이란 그저 춥고 긴 계절일 뿐이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설탕을 넣지 않은 지 오래되었죠. 단맛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타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블랙으로 마시게 된 거였어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세. 머리카락엔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얼굴선은 또렷했어요. 턱이 각지고 코가 높아서 잘생겼다는 말을 종종 들었죠.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건조하기만 했습니다.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감색 해시미어 코트를 걸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려는데 문득 시선이 멈췄어요. 넓은 현관에 구두 한 켤레만 놓여 있더군요. 작은 운동화도 슬리퍼 한 짝도 없었습니다. 그의 것만 가지런히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왜인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빈 현관이 유난히 크게 보이더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지우려는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힘주어 눌렀어요. 1층 로비에 운전기사 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검은 세단이 눈 덮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눈을 쓸어냈어요. 쓱쓱. 규칙적인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우산을 쓴 사람, 양손에 짐을 든 사람,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도연의 시선이 거기서 멈춘 거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장갑을 끼워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따라 웃었어요. 눈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이사회, 10시 반 신규 사업 보고, 오후 2시 은행 미팅. 빈틈없이 채워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없는 일정 사이사이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도연은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15년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도연건설 본사 빌딩 43층짜리 유리 건물에 아침 햇살이 부딪혀 눈이 부시더군요. 차에서 내리자 발밑에 눈이 살짝 깔려 있었어요. 구두 뒤축이 눈을 밟았습니다. 뽀드득. 그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딱 멈춘 겁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었죠. 아저씨, 저기요.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물 입구 기둥 옆에 아이가 서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더군요. 빨간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해져 안감이 비쳐 보였어요. 운동화는 눈에 젖어 색이 변해 있었고 머리는 묶다 만 듯 한쪽이 풀려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더군요. 장갑이 없었어요. 아이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눈밑이 검었습니다. 며칠 못 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죠. 아저씨, 나 엄마 찾아야 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떼려고 했는데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마치 구두 밑창이 눈바닥에 얼어붙은 것처럼요. 도연은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아이의 어깨 위로 흰 눈이 한 겹 두 겹 쌓이고 있었는데 아이는 털지도 않더군요. 그냥 도연을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비서실장 오재민이었습니다. 58세, 도연보다 5살 많았죠. 회색 코트에 검은 머플러,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이목구비.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에요. 도연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오재민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 순간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경비실, 이쪽 좀 와봐. 무전기를 들어 말하는 오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움찔했어요.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더군요. 도연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네, 회장님? 오재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은 다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더군요. 입술을 꽉 깨물고 턱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였어요. 도연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 그게 온몸을 붙잡더군요. 회장님, 일정 있으십니다. 이사회 9시예요. 오재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단단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3걸음, 4걸음. 아저씨, 제발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 겁니다. 작았지만 선명했어요. 마치 눈 내리는 골목에서 종이 울리는 것처럼 맑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오면 된다고 했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몸이 굳은 거예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양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분홍색이었을 가방은 때가 타서 회색에 가깝더군요. 지퍼 한쪽이 부서져 안이 살짝 보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회사 이름이랑 주소 알려줬어요. 여기 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요. 도연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여기를? 이 회사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재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겠죠.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더군요. 그래요. 도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올라가는 동안 은색 엘리베이터 벽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더군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도연 자신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3층 회의실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빌딩 지붕 위의 눈이
금빛으로 반짝이더군요.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호텔 사업부 4분기 실적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얼어서 빨갛던 손가락 끝, 울음을 참느라 떨리던 턱. 엄마가 여기 오면 된다고 했어요. 회장님, 이 안건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세요. 서류에 사인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시선이 저절로 창밖으로 갔습니다. 43층에서 내려다보니 건물 앞 광장이 보이더군요. 눈이 쌓인 광장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빨간 패딩을 입은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11시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코트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는 건물 기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멈추지 않더군요. 도연은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눈 위로 빛이 부서지고 광장 전체가 하얗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양복 무릎이 눈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하은이요. 몇 살이야? 8살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덜 떨리더군요. 눈높이를 맞추니까 그랬는지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 질문에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손가락으로 가방끈의 해진 부분을 자꾸 비비고 있었습니다. 가방끈 실밥이 풀려나오는 그 자리를 계속 만지작거려요. 불안할 때 하는 손버릇 같았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무슨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가방 지퍼가 벌어지면서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거예요. 접힌 종이, 아니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지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사진이 반쯤 펼쳐져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오래된 사진이 펼쳐졌어요. 반으로 접은 자국이 깊게 나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어요.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죠. 누군가 이 사진을 얼마나 자주 꺼내 보았는지 손때가 묻어 표면이 반질거렸습니다. 사진 속엔 한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더군요. 긴 생머리, 까만 눈,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곳에서 봄꽃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춘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동시에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15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한서영. 1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이게 누구 사진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도연은 사진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서영이 웃고 있었어요. 15년 전 봄 여의도 벚꽃길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어줬던 사진. 서영이 벚꽃 아래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던 그 순간. 셔터를 누르기 전에 서영이 말했었죠. 예쁘게 나와야 할 텐데. 그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뭘. 서영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 이 사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사진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걸까요? 왜 서영의 딸이 자신의 회사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려 사진을 놓칠 뻔했어요. 도연은 사진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15년 전 겨울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슴을 덮치고 숨을 조이고 빠져나갈 수 없는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38세였어요. 도연은 그때 막 아버지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넘겨받은 참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죠. 이사회, 외부 투자자 미팅, 노조 협상, 신규 사업 런칭.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그런 와중에 서영을 만난 겁니다. 그의 봄이었어요. 4월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이 흩날리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펴놓고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더군요. 도연은 멈춰서 바라봤습니다. 벚꽃을 그리고 있었어요. 강 위로 날리는 꽃잎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보다 그 여자의 표정에 눈이 간 겁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눈은 스케치북을 보고 있었지만 어딘가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어요. 잘 그리시네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그리고 놀라면서도 웃는 얼굴. 아, 감사합니다. 혼자 그리는 거라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영이었습니다. 한서영, 31. 작은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주말이면 공원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도연이 자기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어요. 서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뭘 하시는지보다 벚꽃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도연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이 웃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날렸습니다. 서영의 머리 위에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는데 도연은 그 꽃잎을 떼어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주 그 벤치에 갔어요. 서영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웃었고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죠. 도연이 커피를 사갔고 서영이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벤치 위에 커피 2잔과 샌드위치 하나. 그게 두 사람의 밥상이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무렵 도연은 서영에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공원 벤치에서 석양이 한강에 비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영 씨, 나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서영이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사귀었어요. 도연은 자신이 재벌 회장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에겐 회사원 강도연이었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고 한강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서영이 그려준 도연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A4 한 장짜리 그림. 서영이 웃으면서 건넸어요. 눈이 좀 작게 나왔는데 그래도 닮았죠? 도연은 그 그림을 지갑에 접어 넣었습니다. 안 닮았는데. 난 이것보다 잘생겼는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도연이 기억하는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온 거예요. 도연이 사랑한 지 딱 1년이 되던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도연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회사 사옥 근처 병원이었습니다. 오재민이 동행했어요.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뇨기과 쪽도 한번 보시죠. 오재민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3일 뒤에 나왔습니다. 도연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가 떨렸어요. 재검사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결과가 명확해서 재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오니 오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경은 아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무정자증이래요. 오재민의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까? 재검사는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오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한서영 씨와의 관계도 이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처지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결혼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서영 씨한테도 잔인한 일이 됩니다.
이쪽에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서영에게 잔인한 일이 된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와 사귀는 게 서영에게 잔인한 거라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영이 그려줬던 초상화를 꺼냈어요. 연필선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접은 자국 때문에 얼굴 한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죠. 눈이 좀 작게 나왔는데 그래도 닮았죠? 서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날 밤 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영 씨,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서영이 뭐라고 했는지 도연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더군요. 그 까만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 없는 텅 빈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서영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열지 않았어요.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연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영도 포기한 거라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아침에 블랙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가서 숫자를 보고 밤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는 것. 그게 15년의 전부였습니다. 거리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을 보면 시선을 돌렸어요. 공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망치는 거였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도망치는 것.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서영의 얼굴.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까만 눈, 왼쪽 눈 아래점,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그거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돌려주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사진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아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환하게 맑았습니다. 햇빛이 광장에 쌓인 눈 위로 쏟아지면서 세상이 눈부시게 밝더군요.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서영의 딸이 여기 있을까? 서영은 결혼을 한 건가? 아이가 8살이면 15년 전 헤어지고 나서 아이의 나이를 세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아니, 계산이 너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재민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회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 보고 10시 반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재민을 보았어요. 오재민도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재민의 시선이 도연 손에서 아이 쪽으로 옮겨갔어요. 아이가 가슴에 안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재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찰나였습니다.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아직 안 보냈습니까? 오재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것이 한 올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말에 오재민이 멈칫했어요. 네. 이 아이가 우리 회사 주소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다고 해요. 경위를 좀 파악해봐요. 잠시 오재민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회장님, 경비실에 맡기면 됩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경위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더 이상 말을 받지 않겠다는 어조였습니다. 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오재민의 뒷모습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도연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아. 네. 엄마가 왜 이 회사를 알려줬니? 하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여기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꼭 여기로 가야 한다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알려줬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만 알려줬어요. 주소도 이름도 다 적어줬어요. 다 적어줬다고? 네. 여기요. 하은이가 가방 안을 뒤졌어요. 접힌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모나게 접힌 메모지였어요.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받아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서영의 글씨였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체. 15년 전에도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건설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 이 회사에 가면 엄마 대신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가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이 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 15년 전 도연은 서영에게 자신이 재벌 회장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은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도연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릴 수 있겠니? 왜요? 아저씨가 좀 알아볼 게 있어. 따뜻한 데 앉아 있어. 도연은 로비 안대기 소파를 가리켰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따뜻한 음료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주머니 속 메모지가 만져졌어요. 서영의 글씨, 서영의 메시지.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이 한 줄이 도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4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눈에 덮여 하얗고 밝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한서영. 번호는 남아 있었어요. 15년 전 번호 그대로. 지우지 못한 거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15년 전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사 날짜, 검사 항목, 결과,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재검사 권유 여부 없음, 담당 의사 소견 없음. 도연은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간단했어요. 보통 의료 기록이 이렇게 짧을 수가 있나?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15년 전에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재민이 더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나타났어요. 서영의 딸이. 서영이 이 회사를 알고 있었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밝은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엔 어두운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도연은 출근하자마자 오재민을 불렀습니다. 어제 그 아이 건 확인했습니까? 오재민이 서류를 한 장 건넸어요. 경비실 기록입니다. 아이는 혼자 걸어왔고 보호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미아 신고 접수할까요? 도연은 서류를 받았어요. 읽으며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확인했죠? 강하은, 8살. 그 외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호자 이름은요? 오재민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은 느꼈습니다. 파악 중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이 도연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안 그러거든요. 오재민은 늘 서류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며 보고했지 도연의 표정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고하면서 도연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 실장. 네, 회장님. 아이 엄마 이름이 한서영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오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손가락 끝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한서영이요?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되묻는 속도가 반 박자 빨랐어요. 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회장님, 혹시 어제 그 아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도연은 오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걸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경위 파악 차원에서요. 오재민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오재민의 반응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손가락이 경직된 것, 되묻는 속도가 빨랐던 것, 아이한테 뭘 들었냐고 역으로 물어본 것, 20년을 함께 일하면서 오재민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 소파에 가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오늘도 왔습니까? 아, 아침에 잠깐 왔었는데요. 경비실장님이 내보내셨습니다. 경비실장이? 누구 지시로요?
오 실장님 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직원이 당황한 듯 덧붙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배회하면 안 된다고,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로비를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인도 위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건물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골목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건물 뒤편 벤치에 빨간 패딩이 보였어요. 하은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서영의 사진. 아이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아저씨 만났어.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갈에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뭐 먹었니? 아침에?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더군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였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건물 뒤편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김밥, 떡볶이, 우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갈까? 어디요? 밥 먹으러. 하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진짜. 두 사람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4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카운터 뒤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은이는 메뉴판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반짝이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김밥이랑 떡볶이 하나씩, 그리고 우동 하나요. 도연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 뜨거운 우동 한 그릇. 하은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맛있어? 네.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입, 또 한 입. 허겁지겁 먹었어요. 떡볶이도 집어먹고 우동 국물도 후후 불어가며 마셨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켜보았어요. 젓가락을 든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일까? 어제? 그제? 아이의 손가락은 여전히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김밥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는 안 먹어요? 아, 아저씨는 아까 먹었어. 너 많이 먹어.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앞니가 하나 빠져 있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도연의 가슴에 뭔가가 쿡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떡볶이를 다 먹고 접시에 남은 양념을 김밥에 찍어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떡볶이 좋아해요. 그래. 네. 엄마가 떡볶이 먹을 때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영이 떡볶이를 좋아하던 거 기억나더군요. 한강공원 매점에서 떡볶이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나눠 먹었던 날. 이거 먹으면 아무 걱정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서영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5년 전 서영의 목소리와 지금 하은이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시리더군요. 그날 오후 도연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요. 15년 전 검사를 받았던 병원. 이름은 기억나더군요. 서울 서초구의 작은 비뇨기과. 이선우 비뇨기과. 당시 원장 이선우가 직접 검사를 담당했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병원을 검색하니 아직 같은 자리에 있더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선우 비뇨기과입니다. 원장님 통화 가능할까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강도연입니다. 15년 전에 검사받았던 환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음이 흐르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선우입니다. 나이든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어요. 원장님 강도연입니다. 15년 전 무정자증 검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짧은 침묵. 아, 강 회장님.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당시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접 뵐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진료 끝나는 시간이 5시인데 그 이후로 오시겠습니까? 5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작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15년 전 기억 그대로였어요. 같은 간판, 같은 입구,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어요.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은 복도를 걸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선우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가 많이 늘었더군요. 15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깊었어요. 앉으십시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원장이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가리켰어요. 15년 전 기록입니다. 도연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검사 날짜, 검사 항목, 결과,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재검사 권유 여부 없음, 추가 검사 제한 없음, 담당 의사 소견 없음. 이게 전부입니까? 이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도연이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원장님, 의료 기록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재검사 기록도 없고 추가 소견도 없고. 이 원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실은 그때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외부 압력이라고요? 검사 결과를 빨리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누가요? 이 원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재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회장님의 비서실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빨리 확정해달라고, 재검사는 필요 없다고. 이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병원 사정이 어려웠고, 도연건설 관련 거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거였어요. 오재민,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검사를 조작했다? 왜? 도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 한 번의 검사로 무정자증을 확정하는 건 의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최소 2~3번 재검사를 거쳐야 하고 호르몬 검사와 조직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연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재검사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해 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슴 밑에서부터 차올랐어요. 차에 올라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그리고 빨갛게 변했어요. 오재민,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뭐 때문에 날 속인 겁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한 것들, 결혼, 가족, 아이, 서영, 전부 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대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은이의 얼굴. 두 얼굴이 겹쳤습니다. 같은 까만 눈, 같은 왼쪽 눈 아래 점.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도연 회장님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공식적인 톤이었어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햇살 아동보호센터 상담사 김미라입니다. 강하은 아동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임시 보호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보호되었고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연락이 됩니까? 그게 어머니가 현재 입원 중이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어서요. 입원이요? 어디예요? 서울중앙병원 5층 내과 병동입니다. 도연의 숨이 가빠졌어요. 하은이는 지금 안전한 겁니까? 네,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72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규정상 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시설이요? 네. 아동보호시설로. 도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을 걸었어요. 먼저 센터로 갈까? 병원으로 갈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은이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먼저 서영을 찾아가야 했어요. 서울중앙병원.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초조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가락에 땀이 배었습니다. 15년 만에 서영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겨울 햇살이 낮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오후 햇살이 복도 창으로 들어와서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지나갔어요. 도연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한서영 환자 어느 방입니까? 512호입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510호, 511호, 51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밝았어요. 창가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서 하얀 커튼에 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한서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 서영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뺨이 1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무슨 일을 해온 건지 손이 말해주고 있더군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옆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서영.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침대 시트 위에 놓인 그 손. 15년 전 벚꽃잎을 주워서 스케치북에 끼워두던 그 손이 지금은 이렇게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서영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떨리더니 다시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하은이가 알려줬습니다. 센터에서 하은이를 만났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은이를 만났어요? 회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와 있었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돌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하은이한테 그 주소를 알려줬어요.
왜 거기였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은 눈물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오래 바라보더니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도연 씨가 그 회사 회장인 거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요? 헤어지고 3년 뒤에 알았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영이 이불 끝을 쥐었어요. 그때서야 이해했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왜 만나주지 않았는지. 서영 씨, 나는 자영 씨에게 말하지 못한 게.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서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것을 꺼내더군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바래졌지만 소중히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거 보세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태. 사진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날짜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임신 7주 때 찍은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씨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연락했을 때 이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도연은 사진을 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서영 씨, 나는 그때. 서영이 계속 말했어요. 회사에 찾아갔어요. 도연건설이 어디 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수소문에서 알아냈어요. 도연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경비가 막았어요. 이름을 대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세 번째도요. 그때마다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재민이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서영이 이불 끝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은 당신과 만날 생각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서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영 씨, 회사 로비까지 들어갔는데 이미 출입금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날 비서실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로비에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님 인생에 방해가 되지 말아라. 포기해라.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혼자 하은이를 낳았어요. 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은 산부인과에서요. 진통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힘내세요 하면서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슬픈 눈물이었어요? 몰라요. 둘 다였어요. 서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서영의 얼굴에 비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빛나더군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도연 씨를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요. 눈이 똑같았어요. 코도 입도. 도연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 첫 돌 때도, 유치원 입학할 때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계속 도연 씨 생각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은이한테 아빠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첫 돌, 유치원, 초등학교, 자신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딸의 성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15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놓쳐버린 모든 순간.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이 있는 줄도, 당신이 혼자 키우는 줄도.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더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재검사를 했어야 하고, 당신 연락을 받았어야 하고, 그래도 당신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프면서도.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포기했던 외로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 전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적셨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오해와 침묵, 그리고 놓쳐버린 시간들이요. 한참이 지나서야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서영도 천천히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오재민을 만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서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아빠로 살겠습니다. 늦었지만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을 나와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밤 9시가 넘었지만 43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더군요. 오재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재민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오재민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재민이 도연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거든요. 15년 전 검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어요. 오재민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선우 원장을 만났습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침묵. 오재민의 눈동자가 한번 움직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왜 저를 속였습니까? 왜 제 딸을 빼앗았습니까? 오재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을 빼앗고 제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저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오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그룹의 수장입니다. 한서영 같은 무명 일러스트레이터와 결혼해서 회사에 혼란을 줄 순 없었습니다. 지분 문제, 후계 구도, 이사회 반응, 모든 걸 고려한 겁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오재민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그때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정리? 도연은 오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조종한 겁니다. 보호한 겁니다. 보호가 아닙니다. 조종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어요. 저에게서 가족을 빼앗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어요. 딸이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보호입니까? 오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실장. 네. 지금 당장 사표를 쓰십시오. 오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세요. 20년의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보내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재민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로 눈꽃이 날리고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어요.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하은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센터로 차를 몰았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센터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에서 말했어요. 강하은, 데리러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도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강도현. 관계란에 펜을 대었습니다. 아버지.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15년 만에 처음 쓰는 글자였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상담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더군요. 아저씨,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도연은 무릎을 굽혀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아, 엄마 만나러 갈까? 네.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센터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도연은 백미러로 하은이를 보았어요.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보면서 작게 웃고 있었어요. 하은아, 네. 아빠에 대해서 엄마한테 뭐라고 들었니?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도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엄마가 다시 말해줬어요. 사실은 살아계시다고. 그 회사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밖에서 가로등 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고 있었어요. 하은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하은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안해. 15년 동안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엄마가 혼자 너를 키우는 줄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나를 속였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았어.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 눈을 깜빡이며 도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 곁에 있고 싶어. 아빠로 살고 싶어. 도연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가로등빛 아래서 눈발 속에서 용서해 줄 수 있니? 15년 동안 없었던 아빠를.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정말이야. 하은이가 도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로 도연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응.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 떠나?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거리에서 가로등빛 아래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등이 도연의 팔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아이의 온기구나. 이게 딸의 무게구나. 15년 동안 비어있던 팔이 드디어 채워진 거였습니다. 도연이 하은이의 털모자를 고쳐 씌워줬어요. 하은이가 교문 쪽으로 뛰어가다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에서 흔들릴 때마다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1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은 몰랐어요. 교문 앞에 다른 아빠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손잡고 가방 메어주고 인사하고. 전에는 그 풍경을 보면 고개를 돌렸거든요. 눈이 시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풍경 안에 자신이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는데 핸들 위에 뭔가 붙어 있더군요. 스티커였어요. 하은이가 몰래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별 모양 스티커, 반짝이는 금색 별이 핸들 한가운데 붙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 스티커를 떼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웃었어요. 저녁이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이 저녁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 냄새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 집에서 밥 냄새가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배달 음식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거든요. 식탁에 앉으니 의자 4개 중 3개가 채워져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가 비어 있었지만 3개가 차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더군요. 오늘 학교에서요, 칭찬받았어요. 하은이가 신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뭘로? 그림 그리기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다고 했어요. 서영이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 닮았나 보다. 나도 그림 잘 그려요. 엄마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하은이가 자신 있게 말하니까 서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말? 그럼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봐. 지금요? 지금.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소란 뒤에 하은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돌아왔어요. 자, 봐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하늘, 나무, 집, 그리고 집 앞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 긴 머리 여자, 그리고 가운데 작은 여자아이.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빠, 이거 엄마, 이거 나. 도연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크레파스 선이 삐뚤삐뚤했습니다. 색도 좀 삐져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3사람의 얼굴에 전부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우리 가족. 도연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요? 안 좋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진짜요? 진짜.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앞니 빠진 그 웃음. 도연은 그 웃음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식탁 위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김이 사라져도 괜찮았어요. 3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따뜻했으니까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도연이 하은이에게 물었어요. 하은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은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장 가고 싶어요. 시장? 네. 엄마랑 옛날에 시장 자주 갔었거든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있는데 항상 하나 더 줬어요. 서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코트를 걸쳤어요. 가자. 3사람은 동네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지만 햇살이 밝았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호떡 굽는 냄새가 제일 먼저
코끝에 닿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아, 호떡 냄새. 하은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뛰어갔어요. 기다려, 같이 가자. 도연이 뒤따라갔습니다. 서영도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호떡 아주머니가 철판 위에서 호떡을 눌러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노릇노릇한 호떡에서 설탕이 흘러나왔어요. 3개 주세요. 도연이 주문했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호떡 3개. 하은이에게 하나, 서영에게 하나, 자기 것 하나. 하은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워. 후후 불어먹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후후 불며 다시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서영이 호떡을 한 입 먹고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 씨, 호떡 좋아했었죠? 기억하세요? 그럼요. 한강공원 매점에서 겨울마다 호떡 사 먹었잖아요. 도연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15년 만에 먹는 호떡인데 그때 그 맛이 그대로이더군요. 아니, 더 달았습니다. 왜냐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앞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뛰어다녔어요. 아빠, 이것 봐요. 붕어빵이다. 먹을래? 네. 3사람은 붕어빵도 사 먹고 군고구마도 사 먹고 어묵 국물도 종이컵에 받아 마셨습니다. 도연의 캐시미어 코트에 어묵 국물이 좀 튀었어요. 서영이 놀라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 코트에 묻었어요. 괜찮아요. 도연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코트에 얼룩이 좀 묻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이 시간이 얼룩보다 소중한 걸요. 하은이가 도연의 왼손을 잡고 서영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3사람이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어요. 좁은 골목이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하은이가 2사람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삐뚤빼뚤한 음정이었지만 도연은 그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3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가족끼리 오셨어요? 예쁘다, 우리 꼬마.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빠랑 엄마랑 왔어요. 우리 아빠. 그 말이 도연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좋았어요. 앞으로 익숙해질 시간이 있으니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더 이상 회사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저녁엔 3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안을 채웠어요. 서영도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와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일러스트 일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거실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는데 하은이가 옆에 앉아서 같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2 팔을 벌리고 도연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오늘 뭐 했어?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비밀. 하은이가 눈을 찡긋했어요. 서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카레 만들었어요. 카레 냄새가 현관까지 퍼져 있었어요. 도연은 구두를 벗으며 현관 바닥을 보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 하은이의 운동화 한 켤레, 서영의 슬리퍼 한 켤레, 나란히 놓인 세 켤레.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삼스럽더군요. 이 세 켤레가 15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카레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거 만들어준 거예요. 도연이 서영을 보았습니다. 서영이 작게 웃었어요. 하은이가 카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하은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좋아하지만 엄마가 아빠 입맛 맞춰본다고 맛보면서 만들었어요. 3번이나 다시 했어요. 하은아. 서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배가 빵빵하도록 밥을 먹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하은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할게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려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기울었어요. 도연이 손을 뻗어 그릇을 잡았습니다. 간신히 받았어요. 카레 국물이 도연의 셔츠 소매에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빠.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괜찮아. 셔츠는 빨면 되지. 도연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이가 안심한 듯 씩 웃었습니다. 서영이 행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요, 닦으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서영이 손을 살짝 뺐어요. 도연은 그 순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15년이라는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보낼 시간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하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거실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 15년 동안 이 집에 없었던 것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도연을 불렀어요. 응. 아빠는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나 동네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았지. 자전거요?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자전거 타러 갈까? 진짜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아빠가 가르쳐 줄게. 좋아. 하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영이 스케치북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뒤 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검사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영이 보여줬던 초음파 사진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어요. 한쪽은 거짓이었고 한쪽은 진실이었습니다. 검사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리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작게 접은 서리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종이 한 장. 그 종이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퍽! 가벼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15년의 무게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흑백 사진 속 작은 생명. 이 아이가 지금 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도연은 사진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어요. 이제는 꺼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여기 있으니까요. 살아 숨쉬는,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딸이 여기 있으니까.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하은이 방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보았어요.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도연은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노란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게 퍼져 있었어요. 하은이의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작은 손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서영이 그 손을 살며시 이불 안에 넣어줬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서영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어요. 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찼지만 햇살에 온기가 실리기 시작했더군요. 양지 바른 곳에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에 나오니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한 장이었어요. 하은이가 어젯밤에 그려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큰 집이 있었어요. 집 앞에 벚꽃 나무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하늘에 날리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 긴 머리 여자, 가운데 작은 여자아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 사람 얼굴에 전부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하은이의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봄에 벚꽃 보러 가요. 그 옆에 하트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하트, 분홍 하트, 노란 하트. 도연은 그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크레파스 선을 따라갔습니다. 삐뚤삐뚤한 집, 지붕, 울퉁불퉁한 벚꽃나무, 세 사람의 둥근 얼굴.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그림 위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어요. 황급히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림이 번질까봐. 하은이의 그림이 번질까봐.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을 비비며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빠 왜 울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하은이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울면서 웃고 있잖아요. 도연은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봄에 벚꽃 보러 가자고요. 엄마도 같이. 도연은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비누 냄새가 나더군요. 어젯밤에 서영이 목욕시키면서 비누칠 해준 냄새. 그래. 봄에 벚꽃 보러 가자. 셋이서. 진짜요? 약속? 약속? 하은이가 도연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 걸어요. 도연은 자기 새끼손가락을 하은이의 새끼손가락에 걸었어요. 큰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이 맞닿았습니다. 약속? 약속? 하은이가 웃었어요. 앞니 빠진 그 웃음. 도연도 웃었습니다. 서영이 언제 나왔는지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밥 먹어요. 미역국 끓였어요. 미역국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서영이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일이잖아. 도연은 눈이 커졌어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의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은이가 팔을 들어 만세를 했어요. 서영이 식탁에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국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도연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뜨겁고 짭조름하고 부드럽고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셨던 미역국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거든요. 하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삐뚤빼뚤한 음정이었어요. 박자도 좀 틀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53년을 기다린 노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은이가 가운데에 앉아서 양쪽으로 기대었습니다. 오른쪽은 아빠, 왼쪽은 엄마. 거실 창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졸린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매일매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진짜? 백날 첫날 만날? 백날 첫날 만날. 하은이가 도연의 팔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도연은 잠든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지나갔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네, 감사해요. 늦었지만 와줘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한 건 저쪽입니다. 15년을 혼자 지켜줘서, 하은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영이 웃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월의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가지 끝에 뭔가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떠서 보았어요. 봉우리였습니다. 아직 작고 아직 단단하게 닫혀 있었지만 분명 봉우리가 맺혀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딸의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 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